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된 신현숙이라고 합니다. 정말이지 사람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는 게 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처음부터 며느리가 미웠던 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대견하고 짠해서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었던 그런 아이였죠. 하나뿐인 제 아들이 번듯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리고 왔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애 아빠는 일찍 세상 뜨고 저 혼자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었는데 매일같이 술병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방에 틀어박혀 나오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녹아내렸죠. 그날도 저녁을 차려놓고 아들 방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는 작은 부부 싸움 소리가 들려왔죠. 당신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 사람이 일을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래? 회사에서 잘린 사람 마음을 당신이 알아? 알아. 아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우리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을 순 없잖아. 시끄러워. 당신까지 나한테 왜 이래? 쾅 하고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 박미영이 눈이 퉁퉁 부어서 나오더군요. 저는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며느리 눈치만 살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제 앞에 털썩 주저앉아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아가, 왜 그러니? 싸우지 말고 잘 이야기해봐. 저희도 속상해서 그러는 걸 깨다. 속상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남편이 다시 일어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 뭐라도 해야겠어요. 제가 돈 벌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어두컴컴한 집에 저 혼자 촛불을 켠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아들이 못하면 내가 하겠다니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참 씩씩하다 싶었죠. 아가, 내가 뭘 하겠다는 말이냐? 뭐라도요. 식당이든 옷가게든 뭐든 제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그 당찬 결심이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시커먼 소용돌이의 시작이었다는 거리요. 저는 그저 며느리가 대견하고 기특해서 그 아이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아가. 뭐든 해보자. 이 시어미가 힘닿는 데까지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제 아들의 길을 살려주고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는데 제가 못해줄 게 뭐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의 눈물, 며느리의 한숨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며느리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온 동네 발품을 팔아 알아봤다며 작은 가게 자리가 하나 나왔다는 겁니다. 어머니, 여기 한번 보세요. 상가 코너 자리인데 유동 인구도 많고 목이 정말 좋아요. 여기서 작은 백반집을 하면 딱일 것 같아요. 백반집? 아이고, 식당 일이 얼마나 고된데 그걸 하려고 내 몸이 축나지 않겠니? 고된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형편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제가 음식 솜씨는 좀 있으니 어머니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옆에서 아들이 거들더군요. 엄마, 미영이가 저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요. 가게 일 거들면서 저도 다시 일어설게요. 그래, 아들아. 내가 그렇게 마음먹었다니 애미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때 며느리가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어요. 제 친구 순자는 시어머니 돈으로 가게 차렸다가 홀랑 말아먹고도 뻔뻔하게 잘 살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약삭 발라야 해요, 어머니. 안 그래요? 저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 아이의 본심이었던 겁니다.
저는 며느리가 내민 가게 임대차 계약서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보증금이며 권리금이 만만치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저 돈만 있으면 내 아들이 다시 웃을 수 있다는데 망설이면 부모가 아니죠. 저는 다음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제 이름으로 된 적금을 전부 깼습니다. 혹시 아플 때나 필요할 때 쓰려고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을 며느리 손에 쥐어주니 며느리가 제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어머니,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는 무슨, 다 우리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걸로 보증금 치르고 모자라면 인테리어 비용에 보태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이 돈이면 충분해요. 제가 어떻게든 아껴서 해볼게요. 정말 열심히 해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는 며느리의 그 말이 어찌나 믿음직스럽던지요. 며느리는 돈을 받자마자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고, 저는 매일같이 며느리를 따라다니며 가게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어요. 지글지글 기름에 전 부치는 소리마저 노래처럼 들릴 것 같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드디어 가게 오픈 날이 밝았습니다. 미영인의 집밥이라는 정겨운 간판 아래 저희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주방 한편에서 끝도 없이 나무를 묻히고 찌개를 끓이고 설거지거리를 치웠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희망의 연주처럼 들렸던 시절이었죠. 어머니, 오늘 밑반찬은 뭘로 할까요? 날이 더우니 오이냉채랑 가지무침이 좋겠다. 얼른 준비해 볼게. 네. 그럼 저는 홀 정리하고 있을게요. 아, 자기야. 당신은 뭐해? 빨리 테이블이라도 한 번 더 닦아. 며느리는 카운터에 자리를 잡고 사장님처럼 손님을 맞았고 아들은 어색하게 홀을 서빙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름도 없는 주방 보조처럼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사장님, 여기 제육볶음 2인분 추가요. 네, 손님.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제육 2인분 빨리요. 알았다. 금방 나간다.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고 내보내고 또 쌓이는 그릇을 씻어내고 허리 한번 펼 시간도 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더군요. 마감 시간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나니 온몸에 힘이 쫙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아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등을 두드려줬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고생은 무슨. 우리 아가, 너야말로 오늘 고생 많았다. 첫날인데 아주 야무지게 잘하더라. 다 어머니 덕분이죠.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리고 매일 밤 셔터를 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월급이요? 그런 건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내 아들, 내 며느리 가게인데, 우리 가족 가게인데 돈을 바라는 게 어디 말이 되나요? 저는 그저 매일매일 늘어나는 손님들과 며느리 얼굴에 번지는 웃음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이만하면 내 노후 자금을 투자한 보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허리는 꼿꼿해졌어요. 처음에는 저를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살갑게 굴더니 어느 순간부터 호칭 대신 턱짓으로 저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쨍그랑 신경질적으로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면 어김없이 저를 찾는 소리였어요. 저기요. 주방에 반찬 다 떨어졌어요. 빨리 좀 채워주세요.
손님 앞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어머니라는 소리가 쏙 빠지고 마치 식당 직원을 부르는 듯한 말투였죠.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바쁘니까 그러려니 애써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점점 잦아졌어요. 주방, 테이블 3번 치워요. 설거지 쌓였잖아요. 뭐 하세요? 빨리빨리 좀. 어느 날은 제가 손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들 어릴 적 친구 엄마였는데 여기서 만났다며 어찌나 반가워하던지요. 어머, 현숙 씨, 여기서 다 보네. 아들 내 가게 도와주는 거야? 보기 좋다. 응, 우리 며느리가 야무져서 이렇게 가게도 차렸어. 음식 맛 좋으니까 자주 와.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며느리가 쌩하게 다가와 제 팔을 툭 치더군요. 어머니, 지금 한가하게 수다 떨 때가 아니잖아요. 주방에 할 일이 태산인데. 차가운 목소리에 손님도 저도 민망해졌어요. 손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고 저는 며느리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왔죠. 아가, 손님 앞에서 꼭 그렇게 말해야 했니?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분인데. 어머니, 여긴 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가게잖아요. 손님들이 어머니를 저희 가족인 거 알면 얼마나 불편해하겠어요? 그냥 일하는 분인 것처럼 행동해 주세요. 그게 서로 편해요. 저는 그만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일하는 분처럼 행동하라니,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뭐였을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다 가게 잘 되라고 하는 소리겠지. 그렇게 또 한 번 저는 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가게 마감을 하고 그날 번 돈을 셀 때면 차르륵 하고 돈 세는 소리만 들릴 뿐 저와 아들은 저만치 떨어져 앉아 있어야 했죠. 며느리는 마치 금고지기처럼 돈을 세고 장부를 정리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미영아, 오늘 매출은 좀 어때? 당신은 몰라도 돼. 돈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꺼. 아니, 그래도 나도 이 가게 주인인데 같이 알아야지. 주인? 가게 보증금이며 인테리어 비용 다 우리 엄마 돈으로 한 거야. 당신은 한 푼이라도 보탰어? 조용히 일이나 거들어.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아들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저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너도 속상하지? 아무리 그래도 내 아내인데 사람들 앞에서 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니? 엄마, 제발 그냥 둬.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까지 왜 그래? 내가 너 걱정돼서 그러지. 너 언제까지 그렇게 기죽어 살래? 너도 내 아내한테 할 말은 좀 하고 살아.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는데 돈도 못 버는 무능력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냐고. 미영이라도 저렇게 악착같이 버니까 이만큼이라도 먹고 사는 거야. 엄마는 제발 그냥 가만히 좀 있어줘. 그게 도와주는 거야. 아들은 제게 오히려 화를 내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니 매일 뼈가 빠지게 일하는 나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아들마저 저렇게 나오니 저는 정말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비수가 박힌 날이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 유독 저를 따르던 분이 계셨어요. 그날도 그분이 오셨기에 제가 몰래 계란 프라이를 하나 더해서 상에 내드렸어요.
아이고, 사모님,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뭐려? 매일 와주시는데 이 정도는 서비스죠. 맛있게만 드세요. 고마워요. 사모님 덕분에 매일 점심이 든든해요. 그렇게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며느리가 쏜살같이 달려오더군요. 그리고는 손님상에 놓인 계란 프라이 접시를 냉큼 치워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달그락하고 접시가 쟁반 위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어찌나 차갑던지요. 손님도 저도 너무 놀라 눈만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사장님, 왜 이러세요?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가게는 이런 서비스 메뉴가 없습니다. 직원이 실수를 했네요. 그러면서 저를 싸늘하게 쏘아보며 말하는 겁니다. 주방으로 들어오세요. 지금 저랑 얘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손님에게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며느리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문을 닫자마자 언성을 높였죠.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제가 가게에서는 공과 사를 구분해 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마음대로 손님한테 서비스 주시면 장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가, 그게 아니라 매일 오시는 고마운 손님이라 나도 모르게 그만. 나도 모르게.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개인 부엌인 줄 아세요? 이건 엄연한 제 사업이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더는 어머니랑 같이 일 못해요. 같이 일 못한다는 말. 그 말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콕콕 쑤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저 같이 일하는 사람에 불과했구나. 뜨거운 손 옆에 서 있는데도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아, 내가 단단히 착각하고 살았구나. 대견한 며느리, 다시 일어서는 아들, 희망찬 우리 가족. 그 모든 게 나 혼자만 꾸고 있던 허황된 꿈이었다는 걸 바로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게에서 웃음기를 싹 걷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해냈어요. 나물을 무치면서도 무슨 맛인지 몰랐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릇이 몇 개인지 세지 않았죠. 그렇게 폭풍전야 같은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미련마저 산산조각 내버린 그날이 오고야 말았죠. 그날따라 가게에 며느리의 친구가 놀러 왔어요. 어머, 박 사장. 이야, 가게가 아주 삐까뻔쩍하네. 너 정말 성공했다. 어머, 지숙이 아니야. 웬일이야, 여기까지. 너 보고 싶어서 왔지. 소문 다 났어. 내가 식당 차려서 대박 났다고. 며느리는 입이 귀에 걸려서 친구를 맞이했어요. 저는 묵묵히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두 사람이 저를 힐끔거리며 소곤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명확하게 제 귀에 와서 박히던지요. 근데 저기 어머님은 아직도 나와서 일하시는구나. 힘드시겠다. 아휴, 말도 마.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다고 용돈 벌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도 성하셔서. 정말 용돈 벌고 싶으시다고? 그럼 내가 그래서 일당이라도 챙겨드리려고. 안 그러면 남들이 우리를 뭘로 보겠어. 꼭 공짜로 시어머니 부려먹는 나쁜 며느리라고 욕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용돈벌이. 내가 용돈을 벌고 싶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저도 모르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제 속에 단단히 뭉쳐있던 마지막 기대감도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와 그 친구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는 모습만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 방으로 들어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며느리에게 가게 자금을 내어주고 텅 비어버린 제 적금 통장 하나가 덩그러니 들어 있었죠. 한 장 한 장, 제 이름과 함께 찍혀 있던 그 많던 숫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고 마지막 장에 찍힌 해지라는 두 글자만이 선명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 평생이 내 인생이 담겨 있던 거였는데 이 통장을 들고 은행을 나서던 날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꼭 호강시켜 주겠다고 했었죠. 그 눈물과 약속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 잘 되라고 내 모든 걸 바친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 그때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낮에 친구 앞에서 한 말 때문에 그러세요? 에이, 그걸 진짜로 들으셨어요? 다 장사하는 사람이 하는 요령이죠. 시어머니가 돈 한 푼 안 받고 일해준다고 하면 손님들이 우리 가게를 우습게 본다니까요. 전 다 어머니 생각해서, 아, 또 그 말이군요. 모든 기만과 무시를 포장하는 그 지긋지긋한 말. 저는 눈물을 닦고 텅 빈 통장을 든 채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내 말이 다 맞다. 네, 어머니, 내가 용돈이 궁에서 일하러 나온 늙은이 맞고 내가 돈 주고 쓰는 직원도 맞지. 다 맞아. 어머니, 왜 그렇게 비꼬세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내 뜻이 바로 그거다. 내가 이제야 그걸 똑똑히 알았다는 거다. 제 싸늘한 대답에 며느리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내가 나를 직원으로 만들었으니 나 역시 사장에게 받아야 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꼼짝도 않고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제 방문을 열었죠. 어머니, 가게 안 가세요? 벌써 8시예요.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 네. 어디 아프세요? 갑자기 왜요? 어제부터 몸살 기운이 좀 있더니 온몸이 쑤셔서 일어날 수가 없어. 너희끼리 가거라.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제 말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한참을 문 앞에 서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즉, 하필이면 바쁜 날에 아프시네. 알겠어요. 푹 쉬세요. 쾅 하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아 벽에 걸린 달력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주 토요일에 동그라미를 크게 쳤어요. 토요일 점심시간. 일주일 중 손님이 가장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바로 그 시간. 그날이 바로 내가 내 몫을 되찾아올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출근 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제 방문을 벌컥 열더군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 대신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아침에는 좀 괜찮으세요? 가게 나가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머리야 어제보다 더 아픈 것 같구나.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네. 오늘도 못 나오신다고요? 지금 주방에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어쩌시려고 그래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어쩌라는 거냐? 나도 가고 싶지.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해. 하, 정말.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거실에 있는 아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여보, 당신 어머니 오늘도 못 나오신대.
어쩔 거야, 정말.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어떡해. 아프긴 뭐가 아파. 꾀병이지. 어제 내가 한 말 때문에 저러시는 거잖아. 당신은 그것도 몰라. 당신이 가서 어떻게든 설득해봐. 어머니 안 나오시면 오늘 장사 다 망한다고. 저는 이불 속에서 두 눈을 감았습니다. 꾀병이라. 그래, 꾀병 맞다. 하지만 이 꾀병은 내가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생긴 병이다. 한참을 밖에서 옥신각신하더니 며느리는 쿵쾅거리며 집을 나서는 것 같았어요. 곧이어 아들이 조용히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무거운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아들이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짐작이 갔어요. 아들은 제 머리맡에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더군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찌나 자신이 없던지 모기 소리만 했어요. 엄마 몸은 좀 괜찮아? 저기 엄마. 미영이가 엄마 없어서 너무 힘들어해. 가게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어제도 밤새 한숨도 못 잤어. 저는 그 말에 돌아눕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죠. 그래서, 그래서 내 아내가 힘드니 아픈 몸 이끌고 나가서 일이라도 거들어라. 그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 엄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미영이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걔가 좀 자기 일에 욕심이 많아서 그래. 기가 막혔습니다. 제 아들 입에서 나올 소리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욕심? 그게 욕심으로 보이니? 내 애미를 공짜 종으로 부려먹는 게 일 욕심이라고?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종이라니? 그럼 뭐라고 하니? 내 눈에는 안 보여? 내가 이 집에서 그 가게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내 눈에는 정말 안 보이냐고. 너는 내 엄마가 아프다는데 괜찮냐는 말보다 가게 걱정이 먼저인 놈이야. 내 아내가 불쌍해서 아픈 엄마를 들들 볶으러 온 놈이라고.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얼굴도 보기 싫다. 저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아들은 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곤 마치 도망치듯 방을 나가더군요. 저는 무너져 내리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제 애미의 서름보다 제 아내의 짜증이 더 무서운 놈으로 키웠구나. 그날 오후 누워서 창밖을 보는데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쇠를 긁는 듯한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며느리였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어머니, 지금 인터넷 난리 난 거 보셨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가게 욕이 잔뜩 올라왔다고요. 주인 불친절하고 음식 맛도 변했다. 주방 아주머니 계실 땐 안 그랬는데 이게 다 뭐예요? 다 어머니가 갑자기 안 나오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억울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야 사람들이 아는구나. 그 가게의 맛이 누구의 손끝에서 나왔는지를.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아픈 사람한테 빨리 가게 나와서 일하라고 협박이라도 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계실 건데요? 저희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렇게 힘들면 사람을 구해라. 일 잘하는 사람 구해서 월급 주고 쓰면 될 것 아니냐. 사람을 구하라고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 구할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다. 그럼 내 돈은? 내가 너에게 준 그 목돈은 어디 가고 사람 하나 구할 돈이 없다는 말이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박 사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알 바 아니다. 나는 이제 그 가게 못 나간다. 아니, 안 나간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안 나온다니요. 말 그대로다. 나 이제 너희 가게 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라. 저는 며느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무시했어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제가 가게에 안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어요.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던 며느리가 쟁반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릇에는 멀건 죽이 담겨 있었어요. 제 앞에 쟁반을 내려놓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제가 처음 보는 아주 어색하고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머니, 제가 죽 좀 끓여왔어요. 입맛 없으셔도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희가 미처 몰랐어요. 어머니 없으니까 가게가 정말 하나도 안 돌아가요. 손님들도 다 어머니 손맛만 찾고요. 그러니 노여움 푸시고 이거 드시고 내일부터는 다시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머니. 저는 쟁반 위에 놓인 죽 그릇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죽에서는 아무런 김도 나지 않았어요. 건더기라고는 밥알 몇 개가 전부인 그야말로 맹물에 밥을 만 수준이었죠. 이건 사과가 아니었어요. 당장 일할 사람이 급하니 어떻게든 저를 구슬려서 다시 가게로 끌어내려는 수작이었죠. 저는 다시 자리에 누워 벽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됐다. 내 정성은 잘 알겠지만 지금은 입맛이 없구나. 너나 많이 먹어라. 일하느라 힘들 텐데.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쿵 하고 일부러 소리를 내며 쟁반을 내려놓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그 역한 가식의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다음 날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둔 금요일이었어요. 며느리는 또 다른 방법을 들고 왔더군요. 이번에는 하얀 봉투였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이불 옆으로 봉투를 쓱 밀어넣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거 약이라도 사드시라고 제가 좀 챙겨왔어요. 이게 뭐냐? 별건 아니에요. 그냥 제 성이에요. 어머니, 어제 제가 죽 끓여온 건 정말 죄송한 마음에서 그런 거였어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가게에 좀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공짜로 해달라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는 절대 어머니 고생 그냥 넘기지 않을게요. 약소하지만 매달 사례는 꼭 하겠습니다. 사례. 그 말이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작 몇 푼의 돈으로 내 평생과 내 노동을 전부 퉁치려는 그 오만함에 치가 떨렸어요. 이건 모욕이었습니다. 나가라. 네. 내 방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다. 어머니, 왜 자꾸 사람 성의를 무시하세요? 저도 자존심 상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자존심? 내 깎게 상할 자존심이 있기나 하니? 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들어 며느리의 발치 앞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치워라. 그 더러운 돈. 며느리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하얀 봉투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일 내가 받아야 할 진짜 사례가 얼마인지 똑똑히 알려주마.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는 아들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듯 했어요. 혼잣말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웅얼거리며 들려왔습니다. 미영이는 울고불고 난리고 엄마는 저렇게 누워만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내가 죄인이지 죄인이야. 그러더니 이내 결심한 듯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아들의 손에는 낮에 며느리가 던져두고 갔던 그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술 마셨으면 곱게 들어가서 자라. 취한 모습 보기 싫다. 미영이가 울면서 가게로 전화했어. 엄마가 자기한테 돈 봉투를 던졌다고 자존심 상해서 더는 못 살겠다고. 엄마, 정말 왜 그랬어?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는데 왜 받아주질 않는 거야?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제 아픔이 아니라 제 아내의 눈물을 선택한 겁니다. 사과? 이게 사과로 보이니? 내 눈에는 이게 진심으로 하는 사과로 보여. 그럼 이게 뭔데? 돈까지 주면서 싹싹 비는데. 엄마는 대체 원하는 게 뭔데 그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손에 들린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갈기갈기 찢어 아들의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말 몰라서 물어. 내가 내 마누라 가게에 쏟아부은 내 피 같은 돈, 밤낮으로 일하며 바친 내 청춘, 내 애미가 받은 그 서름과 무시, 그걸 고작 이따위 종이 조각 몇 장으로 대신하겠다는 내 마누라의 오만함이 너는 정말 보이지 않느냔 말이다. 엄마, 너는 내 애미가 이딴 취급을 받는데 화도 안 나니? 내 아들이라는 놈이 술에 취해서 와서는 고작 한다는 소리가 왜 사과를 안 받아주냐니? 너는 내 아들 자격도 없다. 당장 그 종이 조각들 주워서 내 마누라한테 갖다 주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제 울분에 찬 절규에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내가 해야 할 일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토요일 정오가 되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분도 곱게 바르고 입술연지도 꼼꼼히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서름과 분노가 오히려 제 눈빛을 더욱 또렷하고 차갑게 만들고 있었죠. 저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라. 엄마,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다. 어서 일어나. 어딜 가려고 그래요. 가보면 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할 것이 있어. 내 아내가 차려준 아주 비싼 밥상이다. 저는 방강제로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게 앞에 내렸습니다. 정오의 미영이네 집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손님은 가득 차 있는데 음식은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었죠. 며느리는 머리를 산발한 채 홀과 주방을 오가며 악을 쓰고 있었어요. 아, 정말. 당신은 뭐 하는 거야? 테이블 번호도 제대로 못 외워? 여보 미안해. 됐고, 주방에 가서 설거지나 해. 그것도 못하면 당신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제 아들을 향해 퍼붓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지막 남은 동정심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또랑하고 문에 달린 종이 맑게 울렸어요.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가장 잘 보이는 중앙 테이블로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망설이는 아들을 향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죠. 아들아, 뭘 꿈을 대고 서 있니? 허리 펴고 앉아라. 밥 먹으러 온 손님이 뭐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여.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허둥지둥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몸, 아주 괜찮다. 내 덕분에 며칠 푹 쉬었더니 날아갈 것 같구나. 저는 며느리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큰 소리로 주문을 시작했죠. 어디 보자, 박 사장님, 메뉴판이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이 집에서 제일 비싼 걸로 싹 다 가져와 보세요. 네, 제일 비싼 거요? 그래. 제육볶음도 특으로, 갈치조림도 특으로, 소불고기도 빠지면 섭섭하지. 아, 막걸리도 한 주전자 내오고. 우리 아들이랑 둘이 먹을 건데 이 정도는 먹어야 하지 않겠어? 아들이 옆에서 제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어요. 엄마, 제발 왜 이래? 정말 사람들 다 보잖아. 보라고 하는 거다.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 하고 있나, 박 사장? 손님이 주문을 했는데 빨리 음식 준비 안 하고. 어머니, 저랑 얘기 좀 해요. 네, 무슨 얘기? 나는 손님이고 너는 사장이야. 손님은 주문하고 사장은 음식을 내오는 거지. 그 외에 우리가 할 얘기가 더 있나? 제 단호한 말투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은 얼굴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이 저희 테이블을 힐끔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나니까요. 음식이 다 차려지자 저는 수저를 들어 가장 먼저 제육볶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인상을 쓰며 수저를 탁 내려놓았죠. 그 소리에 주변 테이블 몇 개가 조용해졌어요. 어이구, 박 사장. 제 부름에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네, 어머니야, 아니 손님. 무슨 문제라도? 이 집 음식 맛이 왜 이 모양인가? 내가 가르쳐준 양념 비법은 어디다 팔아먹고 고기에서는 냄새가 나고 양념은 달기만 하구나. 어디 보자, 갈치조림은 또 어떤가? 저는 보란 듯이 갈치조림을 한 입 먹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건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네. 무는 서리걷고. 박 사장, 장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니 손님들이 맛이 변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거 아니야.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손님들 다 계신데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 그만. 손님이니까 하는 말이다. 내 돈 내고 밥을 먹는데 맛없는 걸 맛없다고 지적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내가 틀린 말했어?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제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인 채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저는 보란 듯이 크게 외쳤습니다. 박 사장, 여기 계산서 좀 갖다 주시오. 제 목소리에 가게 안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거의 울상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계산서를 들고 왔어요. 저는 그 계산서를 받아들고는 액수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계산? 이걸 지금 나더러 계산하라고 주는 건가? 어머니, 왜 외로세요? 박 사장, 정말 몰라서 물어? 계산은 당신이 해야지. 나한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저를 쳐다보는 모든 손님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와 설움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명확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이 가게 미영인의 집밥에 제 전 재산을 투자하고
지난 몇 달 동안 월급 한 푼 받지 못한 채 이 주방에서 뼈 빠지게 일한 저기 저 반미영 사장의 시어머니입니다. 웅성웅성 가게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박미영 사장은 제 돈으로 이 가게를 차리고도 모자라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가 용돈 벌고 싶어서 나온 늙은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를 돈 몇 푼에 움직이는 파출부 취급했단 말입니다. 세상에 저 사장 아주 악독하네. 어쩐지 저번에 왔을 때 주방에 계신 아주머니한테 함부로 대하더라니. 여기저기서 며느리를 향한 비난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니에요. 그거 오해예요.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죠. 저는 그야말로 제 인생을 건 폭탄을 모든 사람 앞에서 터뜨린 겁니다. 그때까지 망부석처럼 서 있던 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제게로 걸어와 며느리의 앞에 섰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미영 씨, 여보, 엄마 말이 전부 사실이야? 대답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이 가게 차려준 거, 그리고 월급 한 푼 안 주고 엄마를 직원처럼 부려먹은 거, 전부 사실이냐고 묻잖아. 아들의 고함 소리가 가게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어요. 그 침묵이 바로 긍정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아들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자괴감과 실망감, 그리고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하하, 그랬구나.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아프다고 누워만 있었던 거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등신같이 내가 힘들다는 말만 믿고 엄마한테 가서 화를 냈어.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무능해서,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우리 엄마가 저런 수모까지 겪게 만든 거잖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천하의 불효자식이야.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제 아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었으니까요. 궁지에 몰린 며느리가 마지막 발악을 하더군요. 손님들을 향해, 저를 향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먼저 용돈 벌고 싶다고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일을 도와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실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저런 거짓말이 나오다니. 정말이지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용돈? 저는 며느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내 노후 자금, 내 평생이 담긴 그 목숨 같은 돈을 전부 쏟아부은 대가가 고작 내가 말하는 그 용돈이더냐? 이 음식값, 내가 지난 몇 달간 흘린 땀과 눈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내 밀린 인건비에서 먼저 제하는 걸로 알겠다. 그러고도 한참 모자라니 나머지는 내가 나에게 평생 빚진 걸로 생각하고 살아라. 저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아들아, 일어나라.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알면 됐다. 이제 그만 일어나. 이런 더러운 곳에서 더는 밥 못 먹겠다. 가자, 아들아. 저는 아들을 부축해가게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후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 삶에는 아주 어색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로 달려갈 필요도 없었고 주방에서 허리 펼 새 없이 일하지 않아도 됐죠. 아들은 그날 이후로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 방에 와서 무난 인사를 하고 제가 남긴 밥을 군말 없이 먹었죠. 며느리는 그날 가게에서 뛰쳐나간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제 앞에 앉더군요.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미영 씨 가게 내놨대요. 그날 이후로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 소문이 다 났대요. 시어머니 등쳐먹은 악덕 며느리 가게라고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버틸 수가 없었나 봐요. 아들은 담담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통쾌한 마음보다는 씁쓸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내 전 재산, 내 땀과 눈물이 담겨 있던 그곳이 결국 그렇게 문을 닫게 되었다는 사실이 허무하게 느껴졌죠. 가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보증금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신데 저는 제 아내라는 사람 말만 믿고 바보처럼 굴었어요. 알면 됐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그 시간 동안 자기 나름의 지옥을 견뎠을 테니까요. 무너진 곳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몰락은 제 복수의 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새로 시작해야 할 출발선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며느리의 필체였어요. 엄마, 미영 씨가 이거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법원에서 보자고 하네요. 그래.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철이 들었어도 엄마가 그런 고생 안 하셨을 텐데. 제가 너무 못났었어요. 아들은 제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내민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구차한 변명이라도 들어보자는 심정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사죄나 반성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향한 원망과 비난만이 가득했죠.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어머니가 제 꿈을 짓밟으셨다고요. 어떻게 가게에 와서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도 똑같아요.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자기 엄마 편만 드는 쪼잔한 남자였어요. 마지막으로 가게에 투자하셨던 돈의 일부라도 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 사람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모르는구나. 저는 그 편지를 아들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제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끝난 일이다. 엄마, 다 지난 일이야. 이제 그 아이 이야기는 우리 집에서 다시는 꺼내지 말자. 너랑 나랑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미소에 아들도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아주 길고 아팠던 관계를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작은 회사에 다시 취직하게 되었어요. 예전만큼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아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성실하게 출근했죠. 퇴근길에는 제철 과일 한 봉지를 사와 제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주말에는 저를 모시고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가난해졌지만 훨씬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대화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나가서 노래 교실도 다니고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기차표를 한 장 예매했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엄마, 정말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주말에 시간 내서 모시고 갈게요. 됐다. 너는 내 인생 살아.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봐야겠다. 저는 웃으며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내가 지난달에 준 첫 월급 봉투, 그거 고이 모셔뒀다. 그걸로 여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엄마한테 주는 용돈으로 다녀오는 첫 여행이다. 아주 귀한 여행이지. 용돈. 한때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던 그 단어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가 되어 제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제 말뜻을 알아듣고 멋쩍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기차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눈부신 햇살 속으로 달려나가는 기차처럼 저의 시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 가치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